예, 안녕하십니까. 성종화입니다. 지금 손익계산서 추정에 대해서 쭉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전 코너에서는 매출, 영업이익까지 추정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영업의 손익 추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스크린을 해보면요. 손익계산서는 순서가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고요. 영업비용은 원가와 판관비로 이제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제가 담당하는 업체들처럼 비제조업체의 경우에는 그냥 묶어서 전체 영업비용으로 추정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전 코너에서 바로 매출에서 영업비용을 차감하면 영업이익이 되는 정도까지를 살펴보았고요. 이 코너에서는 그 다음에 영업 외 손익을 추정해서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차감하면 세전이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전이익에서 법인세, 유효세율을 차감하면 순이익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코너에서는 영업의 손익 추정과 세전이익은 자동 계산되고요. 그다음 법인세 유효세율을 적용한 순이익의 추정, 그리고 지배주주 순이익 추정해서 전체 손익계산서 추정을 끝까지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의 손익. 자, 영업의 손익에서는 우선 크게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이 있죠. 금융수익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이자 수익이고요. 기타 이제 외환손익이라든지 이제 기타 금융수익들이 쭉 있고요. 금융비용도 마찬가지로 이자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 외환손익 등 이제 기타 금융비용이 있습니다. 이자 수익과 이 이자 비용은 이제 업체별로 예를 들어서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이 전체 손익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이제 크지 않다. 그 전체 추정 이익에 대한 영향이 작으면 그냥 대략적인 어떤 추이를 적용해서 간단하게 추정을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이자 수익과 이자 비용 금액이 꽤 커서 전체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클 때는 그때는 대략적으로 추정하는 게 아니고요. 대차 대조표의 어떤 금융자산이라든지 금융부채에 연동해서 로직하게 추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자 손익이 외 금융수익은 대체로 크게 일관성이 없는 편, 좀 없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일일이 로직한 미래 추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외환손익도 사실은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를 감안하고 환율 변동을 적용해서 추정해야 되지만 뭐 금액이 크게 크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해서 추정하는 실익보다는 사실은 그 비효율적이거든요. 금액이 크지 않을 때는 사실은 그 이익 쪽과 외환 이익 쪽과 외환 비용 쪽을 어느 정도 매칭해가지고 대략적인 흐름 정도를 반영해서 추정을 하면 되고요. 그 외에 기타 금융수익, 금융비용 중에서 조금 일회성 요인이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그 패턴을 감안해서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략적인 특성을 반영해서 추정하고요. 오히려 사후적으로 여러 차례 업데이트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업의 항목을 추정할 때는 개별 항목별 로직하게 추정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을 때는 기본적으로 그 영업의 수익과 그 영업의 이익과 영업의 비용이 서로 매칭되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 또 약간 일회성적인 것도 있고 또 좀 경상적인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은데 가급적이면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 돼가지고 우리가 추정 전체 순이익에 너무 플러스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로 영향을 많이 미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차피 조금 일관적이지 않고 특정 패턴이 없어서 사후 추정이 쉽지 않고 결국 빈번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항목이라면 대략적으로 또 과거 흐름을 적당히 감안하고 정 모르면 회사의 대략적인 내용을 문의를 하든지 해서 대략적으로 아래 위를 매칭을 해서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 되지 않게 추정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즉 회사 전체 실적, 영업 실적이 제일 중요하고요. 영업 외 쪽은 에너지 추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바이어스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또 영업의 항목 중에서 뭐 방금 또 큰 그림으로 설명드렸지만 금융수익, 금융비용 외에 이 기타 수익 또 기타 비용 항목들이 있겠죠. 이 부분이 방금 제가 설명드린 물론 이 영업의 수익 안에는 이제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다 있지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각 개별적으로 좀 뭐 일관적이지가 않아요. 특정한 패턴도 없고요. 뭐 어떤 때는 작년에는 3분기에 큰 금액이, 예를 들어 우리 게임업체들 같은 경우에 어떤 판권 상각이라든지 이런 어떤 일회성 상각 비용 또는 뭐 손상 비용 이런 것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는 이상하게도 매번 3분기에 큰 금액이 툭툭 있었는데 올해는 갑자기 2분기에 있다든지 아니면 없다든지 사실 일관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대략적인 흐름을 통해서 반영하되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익과 비용 간의 특정 바이어스 되지 않도록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게 좋고요. 다만 특정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영업의 비용이 그 항목 자체는 사실은 그 일회성 항목이잖아요. 경상적인 항목은 아니잖아요. 그 항목 자체는. 그러나 또 게임 업체라면은 어떤 판권이 우리가 판권을 사왔거나 했을 때 그게 다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주기적 비주기적으로 또 늘 또 병가지 상사처럼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특히 또 어느 분기에 반영할지는 몰라. 그때는 적정하게 예를 들어서 작년에 3분기에 반영됐는데 올해도 1, 2분기까지는 반영 안 됐다 그러면 대략 3, 4분기 정도에 좀 나눠서 반영을 해준다든지 작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잔액이 좀 줄어들었으니까 약간 적게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판권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늘린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알아서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영업의 손익에서 대표적인 항목이 지분법이잖아요. 지분법 손익. 지분법 손익은 금액이 작을 때는요, 그 어떤 지분법 대상인 그 자회사를 별도로 그 전체 추정에서 자회사 하나를 또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추정할 필요는 없지만 약식으로나마 어느 정도 추정을 하고 그 추정치의 지분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게임비를 추정할 때 게임비 지분법 손익을 뭐 지금 1, 2, 3분기 요 정도 금액이 흘러오니까 4분기부터 내년 1, 2분기도 이렇게 금액이 흘러가겠지. 그렇게 추정하지는 않죠. 어떻게 추정합니까? 컴투스를 추정하고요. 자기보다 훨씬 더 큰 컴투스를 추정한 다음에 현재 대략 한 25% 정도, 한 27% 정도죠. 지금은 지분율을 반영하는 식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금액이 작고 개별 자회사가 일일이 추정할 필요가 없을 때는 대략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과거 흐름 반영해가지고 전체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을 때는 대략적으로 흐름을 추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영업의 손익을 추정을 하면 미리 추정해놓은 영업이익에서 이 영업의 손익을 더하면 세전이익이 추정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세전이익 추정이고요. 자, 세전이익에서 그 다음에 법인세 유효세율을 적용한 법인세 빼면 그게 순이익이잖아요. 참고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으로 연결 기준 손익 추정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법인세 유효세율. 이것도 여러분 세법을 공부했다 그러면 뭐 손익불산입 또는 입금불산입, 입금산입불산입, 송금 산입 불산입 등을 다 일일이 감안해 가지고 기본 법정 세율에다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더 내고 있는지 등을 감안해 추정하는 게 맞지만은 우리가 공인 회계사도 아니고요. 일일이 그건 몰라요. 심지어는 회사 IR 담당자도 이런 거는 뭐 미래의 어떤 법인세 유효세율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대략적인 과거 흐름을 감안하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회사의 문의를 통해 가지고 대략적인 흐름을 감안해서 적절하게 유효세율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추정의 효율의 관점에서, 그죠? 그리고 현실성의 관점에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추정하면 순이익이 추정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인데요. 여러분, 연결법인에서 연결대상법인이 지분율이 100%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지분율이 예를 들어서 한 50%다. 그런데 우리가 연결로 실적을 추정하면, 손익을 추정하면은 지분율이 100%든 50%든 60%든 일단 다 100%로 일단 추정이 되거든.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는 우리가 연결대상 지배회사에 대한 나의 지배력은 내 지분율만큼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지분율 50%인 회사가 순이익을 100억을 일으켰는데 내 연결 실적 추정에는 이 100억이 그대로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회사 밸류에이션상 이 회사에 대한 나의 지배 가치는 50%인 50억이지 100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손익 중심의 회사, 성장주죠. 성장주들에 대한 손익가치 밸류에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이러면 퍼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 기준, 지배주주 EPS의 적용 멀티플을 적용해야지, 곱해야지. 그냥 일반 순이익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론적으로는 연결 대상 자회사를 일일이 다 추정해가지고요. 하다못해 약식으로나마 다 추정해서 그 추정 순이익에다가 일일이 지분율을 다 곱해가지고
다 합산을 해야지 그게 진정한, 그리고 내 본사 실적은 뭐 100%다 감안하고요. 나머지 그 자회사들은 다 이렇게 해야지 진정한 그게 지배주주 순이익이 되겠지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리고 지배사에 대해서 디테일한 정보도 없고, 그죠? 뭐 아까 사례처럼 게임빌에 컴투스도 상장업체이고 뭐 다 되니까 가능하지만은 또 지배사가 뭐 수십 개 된다 이럴 때 다 불가능하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약간 이게 좀 그 추정의 약간 맹점이긴 한데요. 결국은 순이익 대비 어떤 그 지배율 정도를 어느 정도 추산을 해서 약간 약식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을 환산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도 이제 기본적인 회계적인 상황은 감안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회사가 만약에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가 지분율이 100%가 아니라 한 70% 정도입니다. 그 70% 정도인 자회사가 있는데 이 자회사가 만약에 지금 순손실이 나고 있다. 반대로 순이익이 나고 있다. 그죠? 만약에 순손실이 나고 있는 회사다 그러면은 이 순손실이 100%다 연결실적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지배로 따지면 오히려 순이익이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고 반대로 순이익의 경우는 반대가 되게 되겠죠. 그때 따라서 지배주주 순이익 나누기 순이익, 순이익 대비 지배주주 순이익의 비율이 차이가 나게 되겠죠. 그런 특성들을 다 감안을 해가지고 최대한 어떤 유의한 의미가 있는 합리적인 지배율을 산정을 해서 지배주주 순이익을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글쎄요, 어떤 다른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디테일하게 한 20개, 15개 종목을 커버하고 있으면서 각 종목마다 수많은 연결돼서 자회사들을 일일이 약식으로나마 추정하고 지분율을 곱해서 지배주주 순이익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분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면 일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배주주 순이익을 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손익계산 추정이 완료가 됐고요.